네, 11월 12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연이틀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하락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0.06%, 0.52%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이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작용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6개 섹터가 올랐는데 소재가 0.9% 올랐고 테크놀로지가 0.5%, 금융과 에너지도 0.3%씩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그래픽 수요 증가 기대와 목표 주가 상향으로 3.2%가 올랐습니다.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JD.com 주가는 광군절 매출 증가로 2.4%, 8.3% 올랐습니다. 반면에 월트 디즈니 주가는 7.1%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 증가도 둔화되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 발표로 주가가 13%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WTI가 0.2% 내려서 배럴당 81.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0.64% 올라서 온스당 1,864달러로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채권 시장은 재앙군인의 날 기념으로 시장했습니다. 전날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7%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린 1180.8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식 전략과 산업기업 해외 주식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24포인트로 어제 마감을 했고요. 10월 초 정도의 주가 레벨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 한국은 보합이고 미국 증시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 약간 자조적인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 요인을 같이 가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물가 불안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증시가 좀 더 눌리게 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월간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를 한 게 연초 이후에 계속 매달 지속되고 있었는데 11월 들어서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개인들이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상 더 한국 증시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1월은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했었던 시기였고요. 이거는 연말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출회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보통은 12월에 출래되는 물량인데 지금 앞서서 11월에 출래되고 12월은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은 당장의 매도 물량 자체는 좀 더 출혈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길게 보면 어차피 이거는 원오프 이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대란 부분이라던가 아시안 국가들의 제조업 가동 중단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세안 국가들의 공장 가동 중단은 조금씩 완화될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너무 좀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래서 연간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코스피 밴드를 2,850에서 3,150포인트 범위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하단에 가깝다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단기에 한 주 만에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은 쉽진 않은 것 같고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놓고 보면은 지금보다는 높은 지수대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내년까지 봤을 때 좋아질 것 같은 분야들을 먼저 매수해 두는 전략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튼 리오프닝 자체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한 업종들 특히 그런 업종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빠진 업종들 같은 경우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 중에 그 파월 의장 교체설이 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파월 의장 이제 같이 있는 FMC 같이 있는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받다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브레이너드라는 그 사람은 여자분인데 이분의 그 이제 특징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 과거 연준 의장이 새로 지명될 때의 특징이 지명된 날짜랑 그 실제 취임된 날짜 전후로 해서 빅스가 올라간 경험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 의장으로 거론되는 브레이너드라는 분은 그 성향 자체가 파월 의장보다 조금 더 비둘기로 지금 평가되는 분입니다. 아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다 이제 좀 뒤쪽으로 말했던 분이라서 성향 자체는 좀 더 비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파월 의장을 반대하는 그 시각은 뭐냐면은 금리나 이게 배경이 아니고요. 그 파월 의장이 그 시장 은행들 규제 완화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자산 일정한 그 은행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그 유동성 비율, 그러니까 현금 비율을 낮춰 그 규정을 완화해 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자체는 사실 브레이너드 이사가 돼도 어차피 성향이 비둘기니까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금융권 규제를 이제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은 11월 20일 정도 전후에 드러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빅스 확대의 경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좀 더 비둘기다. 좀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영국에서 유엔 기후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까지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영국이 어제 의장국인 영국이 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자는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내년 말까지 파리 협정에 맞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나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는 정책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총회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기후 변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중국이 처음으로 메탄 감축을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고,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의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메탄이 사실 지구 온난화에 아주 좀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영향이 21배나 높고 전체 지구 온난화의 30%를 담당하고 있어서 감축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데요.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좀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 부분에서 메탄이 발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메탄 사료, 가축 분뇨 및 바이오 에너지 시설, 메탄 포집 설비 등의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2페이지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메탄을 언급해 주셨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혹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메탄 포집 설비나 그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뭐 테크로스나 에어레인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상장사 중에서는 시노펙스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 사업에서 가장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주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NC소프트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상한가 올라간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NFT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NC소프트가 NFT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대형 사고 이게 정부의 규제도 있고 해서 공격적으로 조금 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빠르게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NFT라는 게 이제 좀 보시면 결국은 디지털 자산 개념이고요. 이 디지털 자산이 어찌됐든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가상 공간에서 이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NC소프트는 사실은 리니지 1, 2, M2M 이 모든 게임들이 게임 내에서 이 경제 시스템만큼은 글로벌 탑 티어라는 부분들은 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뭐 NFT 시장에서도 이런 관리들은 상당히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1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게임 라인업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기대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 NFT 때문에 많이 가려져긴 했는데 리니지 W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거둔 부분들도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목표 주가를 기존에 78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리니지 W가 일주일 동안 평균 매출 120억, 9일 누적 10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거의 100억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한 이제 12월 말까지 4분기 보시면 한 45일 정도 동안 한 일평균 50억만 해도 3천억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4분기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60억 정도 일매출을 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워낙 지금 초기 성과가 좋아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제 추정치보다는 제 추정치가 좀 보수적인 숫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뭐 이리저리 좀 주가에 좀 조정이 많았는데 좀 다시 이제 반등의 기미는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 이제 리니지 W가 일단 잘 나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다시 조금 편해져서 다시 또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NFT 관련해서도 1월 1분기 중에 좀 이슈들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좀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리니지 W하고 기존 게임들 간의 카니발리제이션 같은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부분들도 뒤쪽에 어제 컨퍼런스 콜 정리한 거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회사는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들 이제 리니지 M2M은 이미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긴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상쇄하고도 W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동아기업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우 연구원입니다. 네, 그 동아기업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으로 20%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적 적용 시점을 각각 그 목재는 22년, 전해액은 24년으로 1년씩 롤링 포워드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아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그 고객으로서는 이제 제가 추정하는 바는 이제 SK와 포드의 JV 법인인 블루오발 130기가와트시 공장을 서포트하기 위한 첫 미국 진출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5만 3천 톤에 멈춰져 있던 이 전액의 캐파가요. 25년도 기준으로 최소 13만 6천 톤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라는 단어를 붙인 의미를 한 번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기존 고객이 이제 삼성 SDI랑 SK온 두 개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규 잠재 고객이 이제 한두 곳 정도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곳 정도의 물량이 확정이 되면 지금 13만 6천 톤에서 당연히 더 상향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소라는 단어를 썼고요. 조만간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상장한 이제 엔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5년도를 비교로 해봤을 때 엔캠의 이제 예상 캐파가 이제 22만 5천 톤이고요. 동아일렉이 그 신규 고객을 뺀 것만 했을 때 이제 13만 6천 톤이니까 이제 캐파의 갭이 한 40%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상하는 바는 이 갭이
20% 이내로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텍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엔캠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동아 일렉과 동아 기업이 주가 올라간 속도는 훨씬 빠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국 진출이 전액 캐파 증가라는 그냥 단순한 양적인 증가 외에 두 가지 펀더멘탈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요즘 전액 업체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LIPF6 가격 요거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게 연초에 킬로그램당 15불 하던 게 지금 83불까지 지금 5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재료에 항상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미국 진출과 함께 중국 탑티어 LIPF6 업체랑 이제 JV를 해서 이 구매 물량의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액 외에도 NMP와 같은 이제 신규 소재 두 가지가 추가된다라는 점에서 이건 역시 이제 규모가 확정되면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마트 발표하겠습니다. 주영원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이마트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연결 순매출액 6.3조 원, 그 영업이익은 1,086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익단에서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9월 달에 이제 재난지원금 영향 때문에 좀 부진할 것은 좀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이 백신 휴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시적인 인건비가 좀 늘어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백신 관련돼서 이제 휴가를 이제 뭐 보내주는 경우들이 이제 회사에서 많은데요.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용이 좀 많은 이제 산업이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한 10,000명 이상의 고용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일시적인 인건비가 별도에서만 200억 원, 연결해서는 300억 이상이 나오면서 조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외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기존 추정에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에 표기를 드렸다시피 좀 가장 어려운 시기가 3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용 쪽도 그렇고요, 영업 환경도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월부터는 확실히 좀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과 함께 이제 10월 영업 잠정 실적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요. 이제 할인 전 기존 점유율이 다시금 이제 11%로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뭐 오히려 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주 LG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양 연구원입니다. 예, LG 매수 투자 의견 16만 4천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 계속 유효한데요. 실적 모멘텀 좋고 유동성 바탕으로 신사업 기대감 있고 ESG 강화하는 게 책임 투자 확산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LG 화학이 좀 주춤하더라도 LG 전자, LG CNS 실적 모멘텀 통해서 연결 영업이익 15% 성장 전망하고요. 계열 분리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끝나고 나면 내년에 CVC 설립 그리고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의 이슈는 S&I 코퍼레이션이 건설하고 건물관리 사업부 그 지분 일부 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특별 배당으로 LG한테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LG 전자화학이 GM볼트 리콜 충당금 반영했던 영향 때문이고요. 좀 돋보이는 거는 비상장 LG CNS가 실적 모멘텀이 뭐 전분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간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대외 고객하고 신기술 사업 매출 비중 확대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3분기 이제 실적 나와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0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제 리사 씨의 솔로 때문에 음반 매출이 좀 호조를 보였고요. 중국 팬클럽 규제 영향이 좀 반영된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70만 장, 이에 따른 매출 85억 원으로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매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블랙핑크 신보 발매였던 만큼 아무래도 7, 8월에 신보 효과가 부재해서 조금 QOQ로는 아쉬웠지만 전년도 대비로는 20% 정도 성장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 서프라이즈에 크게 작용한 요인은 자회사 YG 인베스트먼트의 맥스트 매도 차익이었습니다. 이 70억 원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는 반영되지 않고 곧장 기타 영업수익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전에 기대했던 블랙핑크의 정규 앨범 발매가 내년 상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QOQ 영업이익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마 내년 4분기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 월드 투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어 직전에 발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그리고 최근에 위버스샵 입점을 통한 MD 판매 시작, 그리고 향후 NFT 판매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업사이드로 보아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85,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자료 대체를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발표하겠습니다.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포함한 이제 업체들이 디지렌즈라는 업체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 디지렌즈 기술을 이용해서 AR 안경 제품을 향후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기는 그 AR 안경의 핵심 기술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을 양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R 기기 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 대체하는 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서 삼성전기 중장기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 이노텍에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VR, AR 관련해서 이제 부품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면서 삼성전기도 관련해서 이제 성장성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VR보다는 사실 AR 쪽, 그 증강현실 글라스 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기술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수혜가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글래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쏴줘야 됩니다. 근데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반사시켜서 이제 보는 방식이 있고 이 웨이브 가이드처럼 그 빛을 이제 쏴서 굴절시켜서 이제 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그 두 번째 방식이 웨이브 가이드 방식이 현재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이 이제 비싸다는 게 좀 단점이 있고 그 밝은 빛이 이제 추가되면 가시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디지렌즈는 이런 관련 이제 기술이 좀 좋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이제 같이 투자를 했고 그 전기가 이제 관련해서 이 웨이브 가이드 모듈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에 그 홀로렌즈 2의 후속 버전인 홀로렌즈 3 이제 컨슈머 버전을 출시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기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AR 기기가 VR 기기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 분야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AR 기기가 훨씬 수량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쉽게 생각해 보시면 VR 기기는 사실 이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평상시에 항상 좀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무 환경에서 일부 이제 가상현실 회의 같은 걸 진행할 수는 있지만 뭐 항상 지금 모니터 보고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냥 안경만 쓰고도 우리가 지금 모니터를 보는 효과를 이제 대체할 수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진보되면 홀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접목시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R 같은 경우는 PC 시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고 있고 그 AR 글래스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가 스마트폰이 연간 15억 대 정도 되고 PC가 한 1억 대 정도 된다는 거 감안하면 AR 쪽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보산철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산철강 중국의 최대 철강사이고 전 세계 1위 철강기업입니다. 보산철강이 13개월 만에 출고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연령 가격을 내렸고 냉연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중국 내 석탄 가격 하락으로 내수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고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소비 등도 부진한 것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철강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1일 이후에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중국 내수 열연 가격은 한 달 동안에 17% 하락을 했고 철근은 20%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철광석 가격은 35% 급락을 했고요.
국제 강점탄 가격은 $400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 내 연료탄의 선물 가격이 한 36% 급락을 했고 현물 가격도 한 14% 정도 빠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산철강 주가는 지난 9월 13일 날 11.84 위안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올랐다가 11월 10일 기준으로 6.37 위안까지 46%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수요 부진 우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가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의 판단은 중국의 철강 감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2022년 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한다는 우려가 좀 큰데 감소하더라도 그 이익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이 가시성이 좀 생기면 그런 시점에서 철강 기업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텐센트 발표하겠습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중국 최대 IT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의 3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반면 농객 기준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1.8% 하회한 반면 지배지분 순이익은 4.5%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전체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9% 성장했는데요. 왕자 영역, 콜 오브 듀티 모바일, 천의 명월도 등 모바일 게임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5% 성장했고 밸로란트, 클래시 오브 클랜 등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해외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은 디지털 결제 금액 증가와 기업 서비스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 성장했고 그의 SNS와 온라인 광고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7%, 6% 성장했습니다. 육중전의 폐막일인 어제 저녁 세 번째 역사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제20차 당대회보다 이른 올 11월에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내 정치 권력 강화 목적이 조기 달성됨에 따라 이후 반독점 관련 규제의 세칙들과 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제 3분기 텐센트 실적 발표에서 마오텅 CEO가 메타버스는 흥미있는 주제이며 텐센트가 메타버스를 개발할 기술과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VR 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 확대와 게임과 SNS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텐센트는 에픽게임즈, 로블록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다수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이미 투자하고 있고요. 로블록스와 또한 중국 합작업인도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투자 기업 지분 가치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할 경우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앞에서 월트 디즈니 주가 하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한유 연구원입니다. 네,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주가는 7%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을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미의 관심사였었던 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조금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 구독자 수 1.18억 명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 210만 명 증가에 좀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기대치를 밑돈 이유는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스타 플러스 구독자 수가 좀 부진했었고 추가적으로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 리그 이 IPL 시즌 개막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가입자 수 둔화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구독자 모멘텀은 좀 둔화되었지만은 중장기 FY 2024 목표치인 2.3억 명, 2.6억 명 수준은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이 시장 눈높이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흐름 지속할 전망입니다. 최근 2분기 연속 DTC 구독자 모멘텀 둔화가 좀 나타났지만은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 일시적인 성장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여전히 글로벌 확장 초기 단계인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중장기 구독자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르케타랑 어펌홀딩스, 소피테크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NH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이게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올랐었습니다. 이제 어제 실적 발표는 이제 긍정적이었고요. 3분기도 잘 나왔고 긍정적으로 4분기 가이던스 주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더 추가 상승 모멘텀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P2P 랜딩 플랫폼 업체들 대표 업체인 랜딩클럽의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소피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뱅크 차터 확보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 랜딩클럽 주가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랜딩클럽이 2020년도 10월에 은행 차터를 승인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주가가 이제 3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에 이제 정식 영업을 하고 그때 2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대폭 올리고 실제로 대출 사업의 마진도 좋아지고 사업 내용이 좋아지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뱅크 차터를 받고 나서 주가가 한 400% 정도 올랐습니다. 랜딩클럽이.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리 자체가 소피에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소피가 이제 뱅킹 차터를 받을 수 언제 받겠냐라는 그 시간을 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기존에 이제 스퀘어라든지 뭐 랜딩클럽이 이제 은행 차터를 받았을 때 이제 걸렸던 시간이 보통 평균 11개월에서 10개월인데 이제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 내년 봄 정도 되는 차터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BNPL 업체입니다. 이제 BNPL이라는 거는 뭐 할부 결제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조금 할부 결제랑 다르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이런 BNPL 같은 경우 훨씬 더 이렇게 좀 선호를 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어펌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 효과를 보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타깃 뭐 이어서 계속 좋은 뉴스플로우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 거의 100%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쇼피파이나 아마존 뭐 타깃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가맹점 네트워크 수가 1년 전 6,500개에서 지금 10만 개로 거의 뭐 1000%, 1600%가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파트너십 효과가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올리면서 사실 어제 시간에 28% 올랐다가 좀 장 빠지면서 한 1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는 뷰 자체는 이 긍정적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더 성장할 거고 이런 건 알겠지만 단기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높은 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파트너십 말고도 뭐 슈퍼 앱에 대한 뭐 비전들 그리고 뭐 캐시백이라든가 암호화폐 저축 파일럿 모드 여러 가지로 또 신사업들이 좀 있어서 또 BNPL 약간 선도 업체로서 뭐 향후에 또 추가적인 팔로우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타 좀 말씀드리면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BNPL 시장에서 누가 위너가 될 줄 모르겠지만 그 BNPL 3대 고객사를 갖고 있는 마케타 같은 이제 서비스 그 페이먼트 솔루션 백엔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BNPL 고성장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빌닷컴, 우버, 마스터카드랑 파트너십도 확장을 하고 뭐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와에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늘리면서 새롭게 고객사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이 성장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바텀라인 쪽이나 에비타 쪽에서는 뭐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좀 힘들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마케타에 대한 그 투자 의견도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